이곳은 일본 홋카이도의 시레토쿠 반도이다. 섬의 깨끗한 강과 울창한 수, 북쪽의 해안선을 따라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사진작가인 아이지 이시는 오랫동안 이 야생 환경에 매료되어 왔다. 가장 인상적인 맹금 중 하나인 흰꼬리 수리는 겨울마다 홋카이도를 찾는다. 아이지 이시는 1년에 걸쳐 어린 흰꼬리 수리가 부화해서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생존하는 모습을 기록하기로 했다. 그의 아들인 테루아키도 아버지와 함께 홋카이도에서 가장 인상적인 맹금의 삶을 자세히 촬영할 것이다. 시레토쿠 반도는 오츠쿠해 쪽으로 70km나 뻗어 있다. 홋카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족의 언어로 시레토쿠는 땅끝이라는 뜻이다. 이 반도는 깨끗한 환경과 풍부한 야생동물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산악지형의 겨울은 특히나 혹독하다. 홋카이도는 일본 열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섬이다. 아이지 이시는 27살 때 일본의 대도시 중 하나인 요코하마에서 이곳으로 이주했다. 그는 홋카이도의 인상적인 풍경과 공간, 야생동물에 매료되었다. 사진을 찍기 전에는 6년 동안 고화질 동영상 카메라로 홋카이도의 야생동물을 촬영했다. 매년 겨울 거의 400마리에 달하는 흰꼬리 수리가 러시아의 살린섬이나 캄차카 반도에서 홋카이도로 이동한다. 어떤 새들은 1년 내내 홋카이도에 살면서 여름에 새끼를 낳는다. 아이지 이시는 지난 9년간 흰꼬리 수리를 따라다니면서 이 새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 지금이야말로 이 당당한 맹금의 삶을 1년 동안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흰꼬리의 수리는 주로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해안이나 호수, 강 근처에서 지낸다. (2월이다) 나무들은 아직 헐벗었고 땅은 눈으로 뒤덮여 있다. 홋카이도는 유럽과 위도가 같지만 러시아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차가운 바람과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강력한 새의 날개폭은 2m에 달해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쉽게 날아오를 수 있다. 홋카이도의 북동쪽 해안은 오츠쿠해와 맞닿아 있다. 매년 이맘때면 바다도 얼음으로 뒤덮인다. 더 북쪽에 있는 러시아의 바다는 10월 말이면 얼기 시작한다. 얼음은 점점 두꺼워지며 남쪽을 향해 확장되다가 1월 무렵 바람과 해류에 밀려
홋카이도 북동쪽 해안에 도착한다. 얼음 덩어리는 몇 달 동안 계속 커져서 3월가 되면 오츠크해의 80%가 얼음으로 뒤덮인다. 이 얼음 덩어리 안에 갇혀있는 영양분은 여름에 얼음이 녹으면서 바다로 방출될 것이다. 흰꼬리 수리는 명태나 대구 같은 물고기를 찾아 러시아에서 이곳으로 온다. 아이지와 테루아키 부자는 흰꼬리 수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몰려들자 기록을 시작한다. 시레토코 반도 주위의 바다는 오츠크의 최고의 어장 중 하나다. 많은 새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가 있다. 수년간 어선들이 명태와 대구떼를 찾아 이 추운 바다로 왔다. 생선은 일본인들에게 중요한 먹거리인데 매년 총 어획량의 5분의 1이 홋카이도 주변에서 잡힌다. 매일 1000톤 이상을 잡는 셈이다. 수리는 어부들의 그물을 피해 도망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찾아온다. 홋카이도는 영화 제작자들의 낙원이다. 시레토코 반도는 260종 이상의 새와 고래떼, 바다사자, 불곰의 보금자리이다. 하지만 아이즈를 가장 매료시킨 건 흰꼬리 수리이다. その現世の自然が残ってる場所でもあるんですよね、この知床ってのは。その象徴的な鳥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よ。それで深く撮りたくなって住み着いたりしたんですけど。 1990년대 어획량이 감소하자 흰꼬리 수리는 먹이를 찾아 내륙으로 이동해야 했다. 쇠빙선과 어선이 없으면 새들은 이 얼음투성이 바다에서 먹이를 구할 수 없다. 3월 말 이주하는 수리들은 대부분 북쪽의 러시아로 돌아갔다. 아이지가 관찰 중인 흰꼬리 수리는 매년 번식을 위해 시레토코에 머문다. 평생 같은 상대와 짝짓기를 하는데 이 암컷과 수컷은 10년을 함께했다. 이들은 평생 같은 장소에서 번식을 할 것이다. 매년 수컷은 암컷에게 줄 물고기를 가지고 멋진 공중제비를 선보이며 유대를 강화한다. 수리의 날개는 솟구쳐 오르는 비행을 위한 것이지만 이 새의 속도와 기동성은 참으로 경이롭다.
흰꼬리 수리는 생후 5년이 지나야 번식을 시작한다. 알은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낳는다. 마침내 단단한 얼음덩어리가 갈라져서 우츠크해로 떠내려가기 시작한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해류와 바람 때문에 얼음덩어리가 작게 조각날 것이다. (5월) 해안에서 얼음이 사라지고 고래들이 크릴새우를 찾아 앞바다에 도착한다. 크릴새우와 오징어를 찾아 호주와 태즈메니아 섬에서 2,500km나 이주해온 슴새떼가 그 뒤를 쫓는다. 슴새들은 크릴새우떼를 쫓아 반복해서 물속으로 뛰어든다. 물갈퀴가 달린 발 덕분에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은 물론이고 1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다. 시레토코 반도에는 높은 산봉우리에만 눈이 남아있다. 녹은 눈이 가파른 산비탈과 계곡을 적신다. 강과 시내의 물이 불어난다. 봄이 왔다. 흰꼬리 수리는 몇 주째 알을 품고 있다. 곧 부화할 예정이라 아이즈는 촬영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 테루아키도 사진을 찍어왔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조언을 구한다. 아이즈는 아들이 사진에 재능이 있다고 믿지만 야생사진 촬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테루아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야생 전문 사진 작가가 되고 싶어 한다. 嫌がったんだな、おじろが。おじろが嫌がったんだ。嫌がられないように撮らないと。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이즈는 가족들에게 사진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이야기한다. 오랫동안 시레토코 반도에서 사진을 찍어왔지만 그는 아직도 찍지 못한 멋진 피사체가 많이 있다고 믿는다. 후각도 시각만큼 중요하다. 피사체를 보는 건 물론이고 냄새도 맡아야 한다. 아이즈는 동물을 발견하고 행동을 예측하려면 시간과 직관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その5年、7年、10年のそのストックをいかにこれから取りたいかっていう部分はあるんだ。 그날 저녁 아이즈는 테루아키에게 흰꼬리 수리를 촬영할 때 보조를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테루아키에게는 멋진 기회이다. 適当に生きてたんですよね。今まではかなり大学行って就職すればどうにかなるかって適当に考えてたんですけど、まあこれじゃダメだなと思って考えたっていうか、真剣に進路を考えた時に一番近くにやりたいことがあったかなっていうような感じですね。 다음 날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출발한다.
흰꼬리 수리의 둥지를 찾아 알이 부화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북쪽 해안에 펼쳐진 숲으로 갈 것이다. 우선 어미새의 방해를 받지 않고 둥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찾아야 한다. 둥지에는 확실히 누군가 살고 있다. 흰꼬리 수리는 먹이를 찾기 쉽도록 바다 근처 숲 가장자리에 갈라진 나뭇가지 사이에 둥지를 튼다. 지난 10년 동안 같은 장소에 둥지를 틀었을 것이다. 왜 적은 수만이 이곳에서 번식하는지 미스터리다. 적당한 나무가 드물기 때문일 수도 있다. 흰꼬리 수리는 매년 둥지를 새로 짓는다. 따라서 큰 나무만이 그 엄청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는 서식지가 자손 대대로 전해 내려온다. 어떤 곳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 운신체에서 촬영하는 건 보기보다 어렵다. そういうもんだ。ボディにつけたってダメだ。 두 개의 알이 있다. 암컷은 보통 약 35일 동안 알을 품는다. 아이즈는 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안다. 벌써 낮이 길어지고 있다. 드디어 태양도 온기를 띈다. 헐벗은 나뭇가지에 잎이 나면서 녹음이 짙어진다. 강의 계곡과 숲의 빈터는 초록빛 풀로 뒤덮여 있다. 해안가에 위치한 숲은 참나무와 너도밤나무, 오리나무, 서양 물풀의 나무로 이루어진 낙엽 화렵수림이다.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꽃사슴들이 풀을 뜯고 있다. 사슴들은 점차 숲을 벗어나 초원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봄이 되면 위험도 다가온다. 홋카이도는 일본에서 불곰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5개월간의 동면에서 깨어난 암컷이 먹이를 찾고 있다. 새끼 2마리가 그 곁을 따른다. 매년 이맘때 암컷은 나무 뿌리와 잎을 찾는다. 불곰은 연어와 설추리도 잡아먹고 때때로 사슴까지 사냥한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암컷은 하루에 30kg의 먹이를 먹을 것이다. 새끼들은 2년 동안 어미 곁에 머문다. 이들의 생존은
먹이를 찾고 새끼들을 공격적인 수컷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미의 능력에 달려있다. 아이즈와 테루아키가 흰꼬리 수리의 둥지를 촬영하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다. 두 개의 알이 전부 부화했다. 물 가까이에 둥지를 튼 이유가 명백해졌다. 생후 몇 주 동안 새끼들은 물고기와 바다새만 먹었다. 부모들은 교대로 물고기를 사냥하면서 한 마리는 둥지에 남아 새끼들을 보호하고 둥지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새끼들은 식욕이 엄청나서 매 시간에 한 번씩 하루 5번이나 먹이를 먹여야 한다. 생후 15일이 되자 2마리 다 설 수 있게 됐다. 먼저 태어난 새끼는 동생보다 몸집이 2배나 크다. 먹이가 부족할 경우 늦게 태어난 새끼는 우세한 새끼에게 밀려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때때로 부모 새들이 둥지를 떠나기도 한다. 함께 행동하는 특별한 경우이다. 암컷과 수컷이 함께 갈매기를 사냥한다. 한 마리가 갈매기를 쫓으면 다른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덤벼든다. 갈매기는 성장기의 새끼들에게 큰 선물이다. 흰꼬리 수리는 여우나 산토끼만큼 큰 먹잇감도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몸무게가 80g에 불과했던 새끼들은 3개월 후 둥지를 떠날 때쯤이면 4에서 5kg까지 자랄 것이다. 생후 첫 5주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 먼저 태어난 새끼는 먹이를 나누려 하지 않고 동생을 쪼아대고 있다. 7월 한여름이다. 꽃사슴은 먹이를 찾아 깊은 숲속에서 공터와 초원으로 이동했다. 여기라면 새끼들이 뛰어놀 공간이 충분하다. 새끼 여우들이 장난을 치며 한가로운 여름날을 즐기고 있다. 새끼들이 부화한 지 80일이 다 돼간다. 아이즈는 새끼들이 전부 생존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부드러운 흰색 털이 빠지고 발육귀의 털이 새로 났다. 벌써 날개를 퍼덕이는 걸 연습 중이다. 둥지를 떠날 날이 머지않았다. 아이즈와 테루아키는 새끼들이 나는 순간을 촬영하기 위해 장소를 옮기기로 했다. 모든 각도에서 둥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늘 배가 고픈 새끼들은 부모들이 먹이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아이즈와 테루아키는 가파른 산비탈에 은신처를 세웠다. 둥지에 훨씬 가까워져서 새끼들이 날아오르는 순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먹이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둥지로 가져오는 대신 근처 나뭇가지 위에 앉아 먹이를 보여준다. 그리고는 먹이와 함께 사라진다. 배고픈 새끼들은 계속 소리를 지른다. 부모가 대답한다. 굶주림이 심해지자 먼저 태어난 새끼가 둥지를 떠나 근처 나뭇가지로 날아간다. 부모는 둥지 근처에 앉아 새끼들을 유혹하듯 먹이를 보여준다. 새끼는 위태롭게 내려앉아 균형을 잡기 위해 날개짓을 한다. 마침내 굶주림이 두려움을 이겨냈다. 새끼는 나무에 간신히 매달린 채 부모에게 다가가 보상을 요구한다. 동생도 머지않아 도약을 시도한다. 두 마리 전부 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는 부모가 날아오르자 새끼들도 그 뒤를 따르려고 애쓴다. 하지만 동생은 아직도 잘 날지 못한다. 지금은 공격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다. 기회주의자인 불곰은 무력한 새끼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어린 흰꼬리 수리 중 40%만이 성숙기까지 살아남는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20년 이상 장수할 것이다. 마침내 어린 흰꼬리 수리들은 높이 날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 여름이 거의 끝나간다. 하지만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화려한 가을의 만찬이 펼쳐진다. 수천 마리의 연어들이 상류로 올라가서 알을 낳기 위해 강 어귀에 도착한다. 바닷물에서 담수로 이동할 때 수컷 연어는 등이 불룩하게 솟아오르고 턱이 구부러진다.
연어 떼는 자신들이 태어난 자갈이 깔린 상류로 가기 위해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장애물이 존재한다. 연어가 물살을 가르는 동안 불곰은 배를 채운다. 다가올 몇 달간의 동면에 대비해서 지방을 축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새끼곰들도 낚시 기술을 연마해 만찬에 합류한다. 성숙기의 곰들이 많이 보이는 보기 드문 경우다. 암컷들은 1년 내내 혼자서 새끼들을 돌본다. 어둠이 내려앉자 블랙키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도 사냥에 나선다. 홋카이도에는 이 부엉이가 100마리가량 서식한다. 낚시를 하는 몇 안 되는 올빼미종 중 하나이다. 이들은 가재와 개구리는 물론이고 강꼬치 고기나 메기, 연어 같은 민물고기도 잡아먹는다. 첨벙거리는 소리에 달갑지 않은 손님이 나타났다. 기회주의자인 여우가 공짜 식사를 놓칠 리 없다. 놀랍게도 부엉이는 도망치지 않는다. 블랙키스톤 물고기잡이 부엉이는 날개폭이 2m에 달하는 큰 새다. 날개를 펼치자 긴장한 여우가 겁을 먹는다. 마침내 가을이 왔다. 날씨가 서늘해지자 나뭇잎이 형형색색으로 물든다. 어린 흰꼬리 수리는 날 수 있게 된 후에도 2개월 동안 부모에게 의지해왔지만 이제 부모의 영역을 떠나 독립할 것이다. 불곰과 마찬가지로 연어 떼는 흰꼬리 수리가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어린 새들이 이동 중인 연어를 잡으러 강둑으로 몰려든다. 연어 낚시는 보기보다 어렵다. 죽은 물고기를 먹는 게 훨씬 쉽다. 이 어린 흰꼬리 수리들 중 많은 수는 영하의 온도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홋카이도 해안에 휘몰아치기 시작한다.
바람이 첫눈을 몰고 온다. 몇 주 만에 눈이 숲을 뒤덮는다. 나무들은 또 벌거숭이가 됐다. 꽃사슴이 식물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가파른 산비탈을 힘겹게 올라간다. 먹이 부족과 차가운 바람 때문에 쇠약해진 상태라 포식자의 공격에 취약하다. 불곰들의 삶도 점점 고단해진다. 비록 식단의 대부분은 식물이지만 종종 설추리와 더 큰 포유류도 잡아먹는다. 눈 때문에 쇠약해진 꽃사슴은 손쉬운 사냥감이다. 겨울이 깊어지고 기온이 더 떨어지면 곰은 앞으로 5개월 동안 동면을 취할 것이다. (11월이면) 강은 얼어붙기 시작한다. 두터운 눈이 강을 뒤덮는다. 하지만 얼음 아래는 물이 얼지 않기 때문에 연어의 알들은 살아남아 봄을 기다릴 수 있다. 어린 흰꼬리 수리에게 겨울은 가장 힘든 시기이다. 강 주변에는 먹이가 거의 없다. 시체 사냥이 유일한 방법이다. 또 다른 꽃사슴이 겨울에 희생자가 되고 만다. 숫사슴 한 마리가 폭설 때문에 눈 속에 갇혔다. 죽음에 가까워진 숫사슴은 흰꼬리 수리에게 유혹적인 먹잇감이다. 까마귀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다. 여우가 그 뒤를 따른다. 배를 채우고 나면 여우는 남은 먹이를 눈 속에 숨기려고 할 것이다. 어린 흰꼬리 수리는 마침내 시체에 접근할 용기를 낸다. 1990년대 말 사냥꾼의 납총알 때문에 많은 흰꼬리 수리가 죽음을 맞이했다. 사슴이나 곰의 시체를 먹다가 납조각까지 섭취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사슴 사냥에 납총알을 이용하는 게 금지됐다. 여우는 순순히 먹이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굶주린 어린 수리는 자신의 몫을 지키려고 애쓴다. 여우는 성숙기의 흰꼬리 수리를 당해낼 수 없지만 미숙한 새끼는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쉽게 겁을 먹는다. 하지만 1년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1월에는) 기온이 낮아져서 견디기가 더 힘들어진다. 북극의 바람이 해안에 몰아치면 밤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이제 바다가 다시 얼어붙기 시작한다. 강한 해류와 세찬 바람 때문에 빙산이 해안 근처까지 밀려온다. 모여든 빙산들은 차츰 녹아서 단단한 해빙 덩어리가 된다. 아이즈와 테루아키는 촬영 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곳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훌륭한 어장이 된다. 쇠빙선과 어선이 해협을 떠난다. 스레토코 반도에서 겨울을 나는 대부분의 흰꼬리 수리들은 어부들의 그물을 피해온 풍부한 물고기에 이끌려온다. 어린 새들은 버려진 물고기 시체를 찾아 겨울에 방문객들 틈에 끼어든다. 하지만 이곳의 상황도 쉽지만은 않다. 몸집이 작은 흰꼬리 수리는 사촌뻘인 참수리에게 당해내지 못하고 먹이를 빼앗긴다. 참수리는 여름과 가을 동안 감차카 반도의 연어를 독점하다시피 한다. 오랫동안 연어떼 덕분에 흰꼬리 수리와 참수리의 개체수가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차츰 연어의 수가 감소하고 수리의 수가 늘자 먹이를 찾아 내륙으로 이동해야만 했다. 어린 흰꼬리 수리가 첫 겨울을 견뎌낸다면 이듬해에 생존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어린 흰꼬리 수리는 이런 악당들에게 대항하는 법을 배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온 힘을 다해 물고기를 지켜낸 어린 흰꼬리 수리가 이번에는 평화롭게 먹이를 먹는다. 아이즈와 테루아키가 기다리던 순간이다. これからがそのわしの生活の中の第一歩だと思うんですよね。まあほとんどはこれを乗り切るのに大変な目にあっての、まあこの1年目のヒナが育ってからの死亡率っていうのが一番高いと思うんですよね。それを乗り切って大人になっていく幼鳥が成長になってまた次の家族を作ってっていうのをそういうつながりがずっとできることを願ってるんですけどね。 이제 날 수 있게 된 새끼들은 독립한다. 이들은 5년 내 같은 서식지에서 부모들처럼 새끼를 키울지도 모른다. 홋카이도에 서식하는 몇 안 되는 이 흰꼬리 수리의 생존은 숲의 안녕과 북극해의 생산성에 달려있다.
해빙이 시레토코 반도에서 물러나면 흰꼬리 수리의 땅에도 봄이 돌아올 것이다. 흰꼬리의 수리는 주로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해안이나 호수, 강 근처에서 지낸다. (2월이다) 나무들은 아직 헐벗었고 땅은 눈으로 뒤덮여 있다. 홋카이도는 유럽과 위도가 같지만 러시아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차가운 바람과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강력한 새의 날개폭은 2m에 달해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쉽게 날아오를 수 있다. 홋카이도의 북동쪽 해안은 오츠쿠해와 맞닿아 있다. 매년 이맘때면 바다도 얼음으로 뒤덮인다. 더 북쪽에 있는 러시아의 바다는 10월 말이면 얼기 시작한다. 얼음은 점점 두꺼워지며 남쪽을 향해 확장되다가 1월 무렵 바람과 해류에 밀려 홋카이도 북동쪽 해안에 도착한다. 얼음 덩어리는 몇 달 동안 계속 커져서 3월가 되면 오츠쿠해의 80%가 얼음으로 뒤덮인다. 이 얼음 덩어리 안에 갇혀있는 영양분은 여름에 얼음이 녹으면서 바다로 방출될 것이다. 흰꼬리 수리는 명태나 대구 같은 물고기를 찾아 러시아에서 이곳으로 온다. 아이지와 테루아키 부자는 흰꼬리 수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몰려들자 기록을 시작한다. 시레토코 반도 주위의 바다는 오츠쿠의 최고의 어장 중 하나다. 많은 새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가 있다. 수년간 어선들이 명태와 대구떼를 찾아 이 추운 바다로 왔다. 얼음덩어리가 작게 조각날 것이다. (5월) 해안에서 얼음이 사라지고 고래들이 크릴 새우를 찾아 앞바다에 도착한다. 크릴 새우와 오징어를 찾아 호주와 태즈메니아 섬에서 2,500km나 이주해온 슴새떼가 그 뒤를 쫓는다. 슴새들은 크릴 새우떼를 쫓아 반복해서 물속으로 뛰어든다. 물갈퀴가 달린 발 덕분에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은 물론이고 1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다. 시레토코 반도에는 높은 산봉우리에만 눈이 남아있다.
녹은 눈이 가파른 산비탈과 계곡을 적신다. 강과 시내의 물이 불어난다. 봄이 왔다. 흰꼬리 수리는 몇 주째 알을 품고 있다. 곧 부화할 예정이라 아이즈는 촬영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 테루아키도 사진을 찍어왔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조언을 구한다. 아이즈는 아들이 사진에 재능이 있다고 믿지만 야생사진 촬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わかるんだけど、形がいまいち、形が悪いのか、構図が悪いのか。 테루아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야생 전문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한다. 嫌がったんだな、おじろが。おじろが嫌がったんだ。嫌がられないように撮らないと。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이즈는 가족들에게 사진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이야기한다. 오랫동안 시레토크 반도에서 사진을 찍어왔지만 그는 아직도 찍지 못한 멋진 피사체가 많이 있다고 믿는다. 후각도 시각만큼 중요하다. 피사체를 보는 건 물론이고 냄새도 맡아야 한다. 낸 채 부모에게 다가가 보상을 요구한다. 동생도 머지않아 도약을 시도한다. 두 마리 전부 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는 부모가 날아오르자 새끼들도 그 뒤를 따르려고 애쓴다. 하지만 동생은 아직도 잘 날지 못한다. 지금은 공격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다. 기회주의자인 불곰은 무력한 새끼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어린 흰꼬리 수리 중 40%만이 성숙기까지 살아남는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20년 이상 장수할 것이다. 마침내 어린 흰꼬리 수리들은 높이 날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 여름이 거의 끝나간다. 하지만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화려한 가을의 만찬이 펼쳐진다. 수천 마리의 연어들이 상류로 올라가서 알을 낳기 위해 강 어귀에 도착한다. 바닷물에서 담수로 이동할 때 수컷 연어는 등이 불룩하게 솟아오르고 턱이 구부러진다. 연어떼는 자신들이 태어난 자갈이 깔린 상류로 가기 위해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헐벗은 나뭇가지에 잎이 나면서 녹음이 짙어진다. 강의 계곡과 숲의 빈터는
초록빛 풀로 뒤덮여 있다. 해안가에 위치한 숲은 참나무와 너도 밤나무, 오리나무, 서양 물풀의 나무로 이루어진 낙엽 화렵수림이다.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꽃사슴들이 풀을 뜯고 있다. 사슴들은 점차 숲을 벗어나 초원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봄이 되면 위험도 다가온다. 홋카이도는 일본에서 불곰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5개월간의 동면에서 깨어난 암컷이 먹이를 찾고 있다. 새끼 2마리가 그 곁을 따른다. 매년 이맘때 암컷은 나무 뿌리와 잎을 찾는다. 불곰은 연어와 설치류도 잡아먹고 때때로 사슴까지 사냥한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암컷은 하루에 30kg의 먹이를 먹을 것이다. 새끼들은 2년 동안 어미 곁에 머문다. 이들의 생존은 먹이를 찾고 새끼들을 공격적인 수컷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미의 능력에 달려있다. 아이즈와 테루아키가 흰꼬리 수리의 둥지를 촬영하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다. 2개의 알이 전부 부화했다. 물 가까이에 둥지를 튼 이유가 명백해졌다. 생후 몇 주 동안 새끼들은 물고기와 바다새만 먹었다. 암컷은 나무 뿌리와 잎을 찾는다. 불곰은 연어와 설치류도 잡아먹고 때때로 사슴까지 사냥한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암컷은 하루에 30kg의 먹이를 먹을 것이다. 새끼들은 2년 동안 어미 곁에 머문다. 이들의 생존은 먹이를 찾고 새끼들을 공격적인 수컷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미의 능력에 달려있다. 아이즈와 테루아키가 흰꼬리 수리의 둥지를 촬영하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다. 2개의 알이 전부 부화했다. 물 가까이에 둥지를 튼 이유가 명백해졌다. 생후 몇 주 동안 새끼들은 물고기와 바다새만 먹었다. 부모들은 교대로 물고기를 사냥하면서 한 마리는 둥지에 남아 새끼들을 보호하고 둥지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새끼들은 식욕이 엄청나서 매 시간에 한 번씩 하루 5번이나 먹이를 먹여야 한다. 생후 15일이 되자 2마리 다 설 수 있게 됐다. 먼저 태어난 새끼는 동생보다 몸집이 2배나 크다. 먹이가 부족할 경우 늦게 태어난 새끼는 우세한 새끼에게 밀려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때때로 부모 새들이 둥지를 떠나기도 한다. 함께 행동하는 특별한 경우이다. 암컷과 수컷이 함께 갈매기를 사냥한다. 한 마리가 갈매기를 쫓으면 다른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덤벼든다. 지고 있다. 드디어 태양도 옹기를 띈다. 헐벗은 나뭇가지에 잎이 나면서 녹음이 짙어진다. 강의 계곡과 숲의 빈터는 초록빛 풀로 뒤덮여 있다. 해안가에 위치한 숲은 참나무와 너도 밤나무, 오리나무, 서양 물풀의 나무로 이루어진 낙엽 화렵수림이다.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꽃사슴들이 풀을 뜯고 있다. 사슴들은 점차 숲을 벗어나 초원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봄이 되면 위험도 다가온다. 홋카이도는 일본에서 불곰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5개월간의 동면에서 깨어난 암컷이 먹이를 찾고 있다. 새끼 2마리가 그 곁을 따른다. 매년 이맘때 암컷은 나무 뿌리와 잎을 찾는다. 불곰은 연어와 설치류도 잡아먹고 때때로 사슴까지 사냥한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암컷은 하루에 30kg의 먹이를 먹을 것이다. 새끼들은 2년 동안 어미 곁에 머문다. 이들의 생존, 먹이를 찾고 새끼들을 공격적인 수컷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미의 능력에 달려있다. 아이즈와 테루아키가 흰꼬리 수리의 둥지를 촬영하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다. 2개의 알이 전부 부화했다. 함께했다. 이들은 평생 같은 장소에서 번식을 할 것이다. 매년 수컷은 암컷에게 줄 물고기를 가지고 멋진 공중제비를 선보이며 유대를 강화한다. 수리의 날개는 솟구쳐 오르는 비행을 위한 것이지만 이 새의 속도와 기동성은 참으로 경이롭다.
흰꼬리 수리는 생후 5년이 지나야 번식을 시작한다. 알은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낳는다. 마침내 단단한 얼음덩어리가 갈라져서 우츠크해로 떠내려가기 시작한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해류와 바람 때문에 얼음덩어리가 작게 조각날 것이다. 해안에서 얼음이 사라지고 고래들이 크릴새우를 찾아 앞바다에 도착한다. 크릴새우와 오징어를 찾아 호주와 태즈메니아 섬에서 2,500km나 이주해온 슴새떼가 그 뒤를 쫓는다. 슴새들은 크릴새우떼를 쫓아 반복해서 물속으로 뛰어든다. 물갈퀴가 달린 발덕 새우떼를 쫓아 반복해서 물속으로 뛰어든다. 물갈퀴가 달린 발 덕분에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은 물론이고 1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다. 시레토코 반도에는 높은 산봉우리에만 눈이 남아있다. 녹은 눈이 가파른 산비탈과 계곡을 적신다. 강과 시내의 물이 불어난다. 봄이 왔다. 흰꼬리 수리는 몇 주째 알을 품고 있다. 곧 부화할 예정이라 아이즈는 촬영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 테루아키도 사진을 찍어왔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조언을 구한다. 아이즈는 아들이 사진에 재능이 있다고 믿지만 야생사진 촬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테루아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야생 전문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한다. 嫌がったんだな、おじろが。おじろが嫌がったんだ。嫌がられないように撮らないと。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이즈는 가족들에게 사진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이야기한다. 오랫동안 시레토코 반도에서 사진을 찍어왔지만 그는 아직도 찍지 못한 멋진 피사체가 많이 있다고 믿는다. 후각도 시각만큼 중요하다. 피사체를 보는 건 물론이고 냄새도 맡아야 한다. 아이즈는 동물을 발견하고 행동을 예측하려면 시간과 직관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その5年、7年、10年のそのストックをいかにこれから取りたいかっていう部分はあるんだ。 그날 저녁 아이즈는 테루아키에게 흰꼬리 수리를 촬영할 때 보조를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테루아키에게는 멋진 기회이다. 適当に生きてたんですよね。今まではかなり大学行って就職すればどうにかなるかって適当に考えてたんですけど、まあ 될 것이다. 흰꼬리 수리는 명태나 대구 같은 물고기를 찾아 러시아에서 이곳으로 온다. 아이즈와 테루아키 부자는
흰꼬리 수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몰려들자 기록을 시작한다. 시레토코 반도 주위의 바다는 오츠크의 최고의 어장 중 하나다. 많은 새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가 있다. 수년간 어선들이 명태와 대구떼를 찾아 이 추운 바다로 왔다. 생선은 일본인들에게 중요한 먹거리인데 매년 총 어획량의 5분의 1이 홋카이도 주변에서 잡힌다. 매일 1000톤 이상을 잡는 셈이다. 수리는 어부들의 그물을 피해 도망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찾아온다. 홋카이도는 영화 제작자들의 낙원이다. 시레토코 반도는 260종 이상의 새와 고래떼, 바다사자, 불곰의 보금자리이다. 하지만 아이즈를 가장 매료시킨 건 흰꼬리 수리이다. その現世の自然が残ってる場所でもあるんですよね、この知床ってのは。その象徴的な鳥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よ。それで深く撮りたくなって住み着いたりしたんですけど。 1990년대 어획량이 감소하자 흰꼬리 수리는 먹이를 찾아 내륙으로 이동해야 했다. 쇠빙선과 어선이 없으면 새들은 이 얼음투성이 바다에서 먹이를 구할 수 없다. 3월 말 이주하는 수리들은 대부분 북쪽의 러시아로 돌아갔다. 아이지가 매년 수컷은 암컷에게 줄 물고기를 가지고 멋진 공중제비를 선보이며 유대를 강화한다. 수리의 날개는 솟구쳐 오르는 비행을 위한 것이지만 이 새의 속도와 기동성은 참으로 경이롭다. 흰꼬리 수리는 생후 5년이 지나야 번식을 시작한다. 알은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낳는다. 마침내 단단한 얼음덩어리가 갈라져서 오츠크해로 떠내려가기 시작한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해류와 바람 때문에 얼음덩어리가 작게 조각날 것이다. (5월) 해안에서 얼음이 사라지고 고래들이 크릴 새우를 찾아 앞바다에 도착한다.
크릴새우와 오징어를 찾아 호주와 태즈메니아 섬에서 2,500km나 이주해온 슴새떼가 그 뒤를 쫓는다. 슴새들은 크릴새우떼를 쫓아 반복해서 물속으로 뛰어든다. 물갈퀴가 달린 발 덕분에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은 물론이고 1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다. 시레토코 반도에는 높은 산봉우리에만 눈이 남아있다. 매년 이맘때 암컷은 나무 뿌리와 잎을 찾는다. 불곰은 연어와 설치류도 잡아먹고 때때로 사슴까지 사냥한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암컷은 하루에 30kg의 먹이를 먹을 것이다. 새끼들은 2년 동안 어미 곁에 머문다. 이들의 생존, 먹이를 찾고 새끼들을 공격적인 수컷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미의 능력에 달려있다. 아이즈와 테루아키가 흰꼬리 수리의 둥지를 촬영하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다. 두 개의 알이 전부 부화했다. 물 가까이에 둥지를 튼 이유가 명백해졌다. 생후 몇 주 동안 새끼들은 물고기와 바다새만 먹었다. 부모들은 교대로 물고기를 사냥하면서 한 마리는 둥지에 남아 새끼들을 보호하고 둥지를 따뜻하게 유지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새끼들은 식욕이 엄청나서 매 시간에 한 번씩 하루 5번이나 먹이를 먹여야 한다. 생후 15일이 되자 2마리 다 설 수 있게 됐다. 먼저 태어난 새끼는 동생보다 몸집이 2배나 크다. 먹이가 부족할 경우 늦게 태어난 새끼는 우세한 새끼에게 밀려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때때로 부모 새들이 둥지를 떠나기도 한다. 함께 행동하는 특별한 경우이다. 암컷과 수컷이 함께 갈매기를 사냥한다. 한 마리가 갈매기를 쫓으면 다른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덤벼든다.